가볍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프린스 심, 어서 오세요. 계속 할 거야.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김프로씨 함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재밌자고 왕자의 기한 뭐 이런 장난하는 한마디 한 건데 이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니까 진짜 같잖아요. 안녕하세요, 프린스 심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계속 그런가? 받으시니까. 안녕하세요, 단박이 한국사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자, 빨리 광고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아니, 안산도서관, 안산중앙도서관 네, 안산중앙도서관에서 3월 중순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6주 코스로. 한국 근대사 현대사 강연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안산에서 3, 4월 달에 그래도 이게 한 번 단발성하는 거랑 몇 주씩 하는 거 전혀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와서 한번 쭉 들으시면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잡는 데 좋고 그러면서 또 책 읽는 재미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냥 상보적인 것 같아요. 강의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책을 읽는 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제가 안산 지역에 뜹니다. 강의 자체는 무료지만 그래도 신청은 하셔야 신청은 네네. 하셔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지역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프린스 심 얼굴도 한번 보시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요. 아, 깜짝 놀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키도 크고 프린스거든요. 아, 뭐 물건 어디 있어?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머그컵 하나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아무튼 국가 예산을 받아서 혹은 이제 자체 예산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도서관이나 공기관에서 이렇게 오픈 대중강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노쇼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신청 안 하면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계산해서 신청을 다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청은 아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나갔을 때 몇 자리 안 남아 있을 거라는. 근데 거기 되게 홀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은 강의실 작아요. 빡빡하잖아요. 빡빡한 데인데 여긴 그러지 않아가지고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오면 더 좋을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안산중앙도서관. 네네. 안산 지역 사시는 분이 아무래도 가시기 좋겠네요. 다른 지역은 힘들긴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행사 같은 거 하면 서울 사람만 갈 수 있는 데서 하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를 강연장에서 보고 싶으시면 지역 지자체나 지역 도서관에 민원을 넣으시면 돼요. 아니 진짜 진짜 왜냐면 제가 어디를 그냥 제가 스스로 가서 여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초청 받아서 가서 같이 기획을 세워서 강연을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지역 지자체나 시나 도서관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하고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하니까 저 보고 싶으시면 그냥 도서관에 그 지역 큰 도서관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지역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다가 민원을 막 넣으세요. 심용환 보고 싶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러면 예산 따다가 저 다 불러줍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왜 안 오냐 하면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는데 오늘 번개할 사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 그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디 멀리 어떤 대학교의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자기네 대학에 와서 버스킹을 해달라. 뭔 버스킹. 야, 버스킹. 그리고 되게 당당하게 강의를 버스킹으로?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의미가 있다. 근데 대학교의 대학생들 축제 때 자기들끼리 버스킹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왜 가기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저도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왜냐면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리, 공간, 에어컨 뭐 그리고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죠. 강연 자료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여서 그건 조직적으로 가는 거여서요. 여튼 그게 가장 빠릅니다. 공공기관에 제안을 하세요. 심용환 역사학자를 한번 모셔달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많이 활발해져서 각종 기관에서 그런 강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작년에도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진짜 바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몰라. 이건 어떻게 말해? 귀족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프린스 아무데나 되는 줄 알아? 자, 이걸 아무튼 그냥
안산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가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프라인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일단 단박에 한국사를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튼 공개로 해서 비교적 많이 모을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매주 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지난주 재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재벌 하면 MB가 또 빠질 수 없으니까 MB와 관련된 재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가 지금 뭐 한참 활발하게 가장 이슈의 탑에 있기 때문에요. 네. MB 이야기를 또 찬찬히 뜯어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뭐 MB의 기행 내지는 뭐 이런 거는 낙곰수를 비롯해서 많은 데서 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훑어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지 않겠습니까? 있나요? 잘 못 봤어요. 네, 아무튼 없다 치고. 없어요. 정통 역사학을 바탕으로. 그렇지. 야매들 말고. 네. 오늘의 MB를 만든 건 사실 이제 정주영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주영과 현대 뭐 요쪽 얘기를 먼저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주영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뭐 500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뭐 배 뭐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게 정말 웃긴 게 이거 아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정주영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현대가 최고였지. 짱이었죠. 삼성은 언제나 2인자였잖아요. 그렇죠. 한참 차이 나는 2등이었죠. 한참 차이 나는. 네.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의 지위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정주영 하면 정주영 바로 한 명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젊은 대학생들이나 얘기 보면 정주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겠지. 태반이겠죠. 모르겠지. 네. 그리고 어찌됐건 그 IMF 이후에 이제 기업이 쪼개졌잖아요. 여러 개로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뭐 이렇게 해서 기업 규모가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젊은 층들한테는 정주영 누구지? 그치, 뭐 이렇게 하고 현대라는 그룹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하고 너무 다른 예,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 보는 만화 중에 카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봇 알죠? 헬로 카봇. 네, 여기 이제 딱 자녀든 어떤 헬로 카봇. 제가 애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 문제는 로보트가 너무 많이 나와. 많이 그래가지고 나오지. 그거 다 사주면 정말 막 거덜날 정도. 거덜나는군요. 현대차예요, 현대차. 제가 크로아티아 갔다 왔잖아요. 네. 외국 갔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좀 좋은 선물 해줘야지 하면서 막 가는 데마다 애들 매장 다 갔거든요. 한 개도 안 샀어요. 야. 한국 장난감이 값이에요. 애초에 기획 자체가 만화에 나오는 그 변신 그대로 로봇가 변신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본 애들한테 무슨 막 디즈니 무슨 뭐 마블사의 어떤 그 범블비 그 후진 변신 유치해서 제가 하나도 못 사고 온. 아니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고 갑자기 육아 얘기를 받길 뻔했습니다. 네. 근데 그 카봇에서 그 애들 보는 가장 유명한 만화인데 시즌 1에 나왔던 자동차들이 다 현대자동차거든요. 현대자죠. 근데 네. 그 중에 마에스트로라는 아주 지혜를 가진 늙은 자동차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포니투고 오. 그 할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니,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 트랜스포머의 애들판인데 네. 그래픽 괜찮아요. 차가 그랜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범블비가 그랜저야. 그래서 그걸로 바뀌고 현대가 만드는 거야 애니메이션? 아니 뭐 지원을 했겠죠 이제 오. 뭐 제작 지원 이런 걸 옛날에 했겠지. 또봇은 네. 기아차였거든요. 아이디어 좋다. 좋죠. 오. 아니 그래서 그게 다 쓸고 있어가지고 키즈 카페 이런 데 가잖아요. 헬로 카본 노래가 나오면 애들이 트램플린 맞아. 방방에서 방방 뛰면서 합창을 떼창을 해. 장난 아니야. 진짜? 그럼 장관이겠는데? 장관이에요. 로봇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짜 비싸. 오. 애 낳지 말아야지. 근데 어찌됐건 좀 그런 일화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주영이라는 존재는 많이 이제 잊혀진 이름이 돼버린 건 사실이죠. 이게 삼성하고 현대가 너무 얘기가 나눠지는 게 삼성하면 옛날에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 않았고, 삼성이 또 IMF에 또 한 원인을 제공했던 기업이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자동차. 삼성자동차. 차가 있었죠. 그게 이제 확인을 하려면 조금 더 여러 건 있어야 되지만 어찌됐건 바로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되는 바로 그때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마 초입일 텐데 김영삼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 많이 회자가 됐고 그래서 무리하게 자동차 산업이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많았잖아요. 기아 자동차 뭐였죠? 대우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도 있었죠. 아시아 자동차도 네. 있고. 뭐 쌍용도 있고. 네, 있을 때인데 무리하게 삼성을 이제 밀어주는 것이 이제 삼성 자동차가 만들어주는 것이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그런 최고의 그 취미
그렇죠. 자동차 모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 돼서 아직도 생각나.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맞아요. 정명훈 아저씨 나와가지고. 네. 네. 그게 아재라니까. 아니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전 기억 안 나요? 그 이후에 이제 현대는 굉장히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고 네. 삼성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누렸다. 이게 이제 거의 그 당시에는 뭐 정가의 상식처럼 이제 떠오르던 얘기인데 뭐 어찌됐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였던 위상을 가졌던 게 이제 정주영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본인이 이제 원래 북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소떼 1,001마리. 그러니까 1,000마리를 이제 덤프 트럭에 이제 거기다 200마리씩 이렇게 태워가지고 야 장관이었어요. 한 마리는 아예 이제 끌고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난다는 게 다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그치. 나누는 스타일이 입장이 돼야지 우리 젊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들 지금 눈빛들이 이러면서 저희보다 듣는 분들이 연세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모티브가 있잖아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에서 고향을 나올 때 소판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부모님께서 소를 팔아놨던 돈을 종잣돈을 들고 와서 성공을 크게 한 다음에 다시 소떼를 끌고 간다. 요 모티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직접 끌고 네. 판문점을 넘고 그렇죠. 그 차가 1,000마리의 소를 끌고 간 다음에 네. 전 소만 준 줄 알았거든요. 차도 다 주고 차도 왔어요. 줬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 관광 독점권을 따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죠. 네.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드라마가 있었어 그 스토리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속에서 육로 관광 그 네. 2000년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가 이제 우리들의 기억엔 중요한 사건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IMF 터지는 바로 그 지점에 그 당시 신한국당이었을 거예요. 네. 한나라당으로 바뀌기 직전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신인 정치인으로 데뷔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해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박근혜와 이명박. 그러네. 박근혜 이명박. 그래서 이제 김영삼에서 이회창으로 권력 힘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신인 정치인으로 두 명이 나왔죠. 한 명은 아버지의 명예회복, 한 명은 기업가. 리틀 정주영. 네. 어떤 이런 내가 이랬던. 그리고 그때 드라마도 있었어요. 있었죠. 최민식 나왔던 건데. 유인촌 나온 거 아니고요? 유인촌이 이명박으로 나왔던. 맞아. 네. 최민식 거의 신인 젊은 걸로 거기 뭐 뭘로 나왔었고. 기억 안 나. 야제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 뭐야? 야인 시대? 아닌가? 아니야. 야인 시대. 야망의 세월인가. 야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이었던 것 아 같아요. 왜 기억나고 그래? 나 진짜. 야망에서 그렇죠. 아 저주스러워 정말. 그걸로 결국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기자들한테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당하셨었나요 그때? 저는 없었는데 그걸로 욕 많이 먹었죠. 사실 그 뒤에 영웅시대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이병철 정주영을 다룬. 네. 정주영 회장 이름이 천태산이라고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한참 뭐 왕회장 뭐 소설도 막 히트치고 그랬던 때였었죠. 그 하여튼 눈에 보이던 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주영이라는 거대한 존재였으나 실제로는 결국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은 이명박이었다는 거. 중동 진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정주영 회장 하면 또 중동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뺄 수 없죠. 결국은 한국의 산업화의 발전 과정을 구현해낸 사람이죠. 기획한 사람이 박정희면 구현자는 정주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박정희의 핵심 정책을 유형화시켰던 그 최첨단은 정주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삼성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동 진출은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7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유가가 올라가고 근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게 중동이 비었다. 근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생각나지 않아요? 텅텅 빌 정도로 한번 가라. 거기 기회 있다고 뭐 이렇게 지금 거기 북한 노동자들 가서 일하는 그럼 되거든요. 그럼 하얼빈이나 이렇게 만주나 이런데 이렇게 되게 싼 인거 아니면 북아프리카 아세요? 연봉 $300? 그런 데를 지금 우리 보러 가라는. 근데 어쨌든 그때 중동 진출을 했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중동 진출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기업 노하우, 인맥 같은 것을 갖고 다시 또 70년대 한국의 어떤 도시개발, 강남개발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노하우를 갖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과정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의 행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동 진출은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노동자들이 또 중동 진출을 같이 가요. 베트남전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또 다른 방식이 재벌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단박양국사 때도 했던 얘기지만 그 시대 때 70년대 때 청춘들한테는 먹고 살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걸 푸는 방식으로 1차 파트너가 미국이었고 2차 파트너가 이제 재벌로 되어가는 거니까 그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그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재벌 비판하고 나면 니들이 어떻게 먹고 내가 뭐라 한다고 니들이 알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한테 그게 또 절박한 네. 이제 분야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진출도 되게 인상적이고 한데 현대자동차 이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맨 처음에 자동차 조립 기술을 배워요. 자동차 조립 기술을 현대자동차만 배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지향하는 그룹들이 배웠는데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는 단계 정도만 배운 상태에서 바로 자체 자동차를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유명한 포니라는 자동차. 포니. 네. 26개의 국가의 기술들을 모아서 만든 자동차가 조합해서 포니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이라고 말하면 이게 그냥 끌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가 돼서 기획을 해서 갖고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주관성이란 힘이 보통 노하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껏해봤자 자동차 조립하는 기술 정도의 회사가 어찌됐건 만들었다? 네. 요 간극을 어느 나라가 메운 줄 아세요? 일본의 미쓰비시. 예, 일본 미쓰비시가 일본 내 자동차 후발 주제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 속에서 기술 공조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기술을 원래 지원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뭘 해보자. 그러니까 미쓰비시 입장에선 한국의 하위 단위로서 현대를 파트너를 생각했는데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뭘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지시사항이 떨어지는 거죠. 다 베껴와. 다 외워와.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막 베끼고 외운 다음에 그날 일 다 끝나고 밤에 모여서 현대산업기를 다시 모인 다음에 야 어제 했던 거 뭐야 오늘 배운 거 뭐야 해서 다 해서 본의 아니게 기술 이전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현실이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한 이야기가 이제 이때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진출은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다 했다는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은 뭐 뭐든 다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갈 때만 해도 하부 단위로 시작했다라면 가서 못 뚫는 거 우리가 뚫겠다 하면서 다 이제 옆에 나오는 남의 나라 기술 같은 것들 눈여겨서 배운 다음에 밤에 다 불러놓고 베껴 해가지고 이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신화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어찌됐건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나라는 워낙 원치 않건 이제 일본의 기술력, 일본 자본의 힘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멋있는 신화 오늘 얘기 좀 멋있게 가죠. 일단 멋있게 가죠. 네. 정주영 회장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차를 생산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가 전체가 30만 대가 안 될 때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나라의 공군이 유지가 되려면 비행기 400대. 이게 이제 가상 개념인데 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계속 팔고 생존하려면 기본 생산량이 30만 대.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0만 대가 안 되는데 이 유명한 일화 뭐냐면 경부고속국도 제일 처음 만들었었을 때 테이프 끊고 시승식 딱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탄 벤츠만 버티고 나머지 차 다 퍼졌잖아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막 350억의 경부 고속도로를 뭐 뚫었다 했는데 나중에 그 수리비가 몇백억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근데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안은 결국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게 이제 목표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제 이거부터 얘기하면 이제 또 우리 김 선생님 표정 바뀐다. 엑셀. 엑셀. 아이고. 엑셀. 왜냐면 그 엑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건데 엑셀이 사실은 차 모델이 거의 도요타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미국의 저가 시장을 꽉 잡고 있을 때 도요타 자동차 한 대 살 돈으로 두 대를 살 수 있는. 근데 광고가 그래요. 그 광고를 보면 느낌상 앞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쫙 가고 뒤에서 엑셀이 두 대가 딱 가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는 동유럽에 있는 정말 후진 차밖에 없는데 일제랑 비슷해. 그거보단 훨씬 나아. 동유럽 거보단. 동유럽보다 훨씬 좋아. 표현이 좀 그런데 샤오미 같은 건가요? 아 그렇게 되네요. 비슷할 수 있네. 샤오미 같은 느낌이지. 가격은 되게 싸고 부족한 건 많은데 근데 내가 좀 느끼는 감각도 괜찮고 그런 거죠. 샤오미 사놓고 애플이나 갤럭시 느끼는 그런 느낌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게 완전히 먹히게 되면서 첫 해에 수출 50만 대, 그 3년에 200만 대 돌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재벌들이 보여줬던 경영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을 창출해내면서 그 다음 상황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CF로 만들었던 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이 하나 있고 설계도도 없는데 가서 여기다가 조선소 만들 거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빌리면 여기 가서 우리 기술 배울 거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뭐 이렇게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 퍼즐을 맞춰갔던 그 시대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신화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돌파력은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히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정경유착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았건 말았건 간에 어쨌건 되게 열악한 나라였던 건 맞잖아요. 근데 창의적이고 그걸 극복해내는 돌파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분명히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주 일산에서 네. 들어오는 지역의 서울 부분 그쪽 원래 개발 안 했어요. 아예 개발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 서부전선에서 군대가 들어오면 북한산 외곽지대 속에서 포병이 북한의 탱크를 몰아넣고 포격하는 지역. 아. 그래서 그 통일로 들어오는 데는 군데 이렇게 탱크 들어올 때 부술 그게 있어요. 터널 같이 생긴 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앞뒤로 간판이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저거는 뭔가 싶은데 가다 보면 이렇게 큰 콘크리트로 터널 같은 걸 중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쏴가지고 허물어뜨려 놔야 탱크가 밀고 들어오다가 길이 차단되니까 지금도 있어요.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 저기 자유로 뭐 이런 이쪽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 자유로 나가는 외곽도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개성에서 군대가 넘어와서 파주 일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니까 방어 시설을 만들었는데 문제 뭐냐면 그걸 깼던 게 김신조 사건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쪽을 개발을 안 해놓으니까 휴전선부터 청와대까지 사람이 안 살아요. 아, 그렇지. 안 사니까 넘어온 거예요. 반나절이면 뛰어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신조나 북한 무장공비를 되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가능한 거죠.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같아 봐요. SNS로 바로 막 셀카 막 찍고 막 지금 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개발을 하자. 네, 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밝아지니까 북괴가 못 내려올 거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개발을 누가 해요? 현대가 나서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참여해서 개발하면서 또 노하우를 얻게 되고.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교통혼잡 때문에 뚫었다고 하지만 남산 1호 터널 같은 거 왜 만든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유사시에 넘어가거나 서울 시민들, 그때는 서울이 강북이니까 서울 시민들의 대피소. 그러니까 원래 남산 1호 터널이에요. 거기가 벙커군요 일종의. 아, 벙커죠. 되게 일종의가 큰 아니라 벙커. 그냥 벙커예요, 벙커. 뭐 20만 명 수용 이렇게 벙커였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왜냐면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의 도발이 심했고 여러 미국 문서들 보면 베트남전 때도 김일성이 진짜 막 이렇게 마오나 소련한테 우리 지금 다시 남침하겠다. 사실 걔네들도 좀 답답한데. 아, 진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안보적 이유로 물론 안보를 빌미로 인권 유린을 했던 건 나쁜 거지만 그걸 이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남산을 뚫는데 그것도 누가 뚫어요? 현대가 뚫어야지. 현대 혹은 이제 다른 기업들인데 뚫면서 암벽을 뚫고 터널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또 다시 이제 강남 개발 같은 데 이렇게 쏟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바라볼 때 제일 나쁜 시각이 뭐냐면 그들을 언제나 위대한 창조적 인물로만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제일 강연 듣는 거 싫을 때 물론 강연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이제 특히 저는 거의 외국 사람 책만 보는 약간 이상한 버릇 갖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연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PPT 슬라이드에서 잡스나 빌 게이츠 나오면 화가 확 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창조적 인재로만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미국은 이미 1920년대 때 지금 우리 뉴욕 같은 데 있잖아요. 뭐 ESB 빌딩 같은 거 다 1920년대 때 뉴욕주 개발돼서 땅값이 하루에 몇십 배씩 오를 그때 다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1920년대 때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남아서 이제 남은 건 창조적인 거밖에 없는 그 타이밍에서 성숙된 미국화에서 나왔던 인재들이 잡스나 빌 게이츠인데 그런 것들을 빼고 이 사람들을 완전 영웅화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게 가치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한편에서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도전과 부딪히는 것이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분명히 정부 정책을 반영한다라든지 냉전 질서 속에 일어난 현상들을 탁탁 붙으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하지만 정치 자금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은 누구다? 정주영이다. 정주영. 왜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50 청문회 때 노무현 그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것도 정주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쿨하게 인정한 것도 정주영이었어요. 네. 왜냐면 버틸 자신이 있거든요. 얘기 이상해진다. 정주영과 이명박의 평행이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그거는 뭐 얘기 오늘 흥미롭게 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 맞나요? 저 혼자 신났나요? 네, 그래요?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 선생 너무 술 마시고 김프로 너무 지금 저기 공중파 카톡하고 있고 거만해지고 카톡까지는 아니고 눈빛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한 달 전과 지금 크로아티아 갔다 온다음에 너무 바뀌어서 약간 팔짱 끼고 듣고 있잖아 지금. 아, 그렇구나. 야,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궁합을 맞추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뭔 얘기하는 거죠?
평행이론. 제가 약간 개그 욕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방송 나가면 너무 지식인들 너무 진지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3.1절 특집 방송 하나 나갔는데 정말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세상 재미없어가지고. 네. 어. 아니, 너무 이제 독립운동가 얘기하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 방송인데 이렇게 재미와 웃음이 이래야 되는데 같이 나오신 게스트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그래서 너무 진지하셨군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데 지금 김프로 또 저 보면서 비웃습니다. 큰일 빨리 났습니다. 평행이론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이 둘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는 할 수 없지만 1992년에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국민당. 네. 네, 국민당 후보로 나왔고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 2007년? 여튼 그때 뭐, 이제 대선. 그래서 2007년이요. 네, 2007년. 네. 네. 딴 생각하지 말고요. 잠깐 문자가 와가지고 급한 문자가 왔어요. 저래 사람이. 그분도 대통령 후보를 나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기업으로 성공했고 기업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냈고 아까 제가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게 옛날에 이것도 일반인들 몰라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게 어디 연재된 건지 아세요? 소년 동아일보인가 연재되던 거예요. 오.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난리가 났던 책인데 그게 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냈고 그게 그때 대통령 후보 나왔었을 때 집집마다 이제 뿌리던 책이죠. 근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 그쵸. 그때 책 사가지고 많이 뿌렸지. 많이 부르죠. 책을 냈고 결국은 서울시장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행이론이란 말은 이제 이어붙인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선 이건 한 번도 연구가 된 적이 없는데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정주영 회장의 성공과 실패를 큰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의석수가 밀려서 그 당시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김동길 교수가 연세대 김동길 교수. 지금은 너무 이 사람 이상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에 그 나비넥타이 메고 나와서 코스염. 코스염 딱 해서 점잖은 그때 그분이 정계에 투신해서 잘 안 됐죠. 약간 그때 안철수 같은. 근데 그런 분들끼리 이제 이합집산하면서 결국 이제 비참하게 망해간.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의 혹독한 보복 이 속에서 이제 기업이 이제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어서 아마 그게 굉장히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정치인 생활 자체를 신한국당, 한나라당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네, 자기 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죠. 그게 아주 선택 자체가 좀 네. 달랐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말하면 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실용정부 표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정치 염증,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 나는 아주 친기업적이고 747 경제성장을 위한 실용성을 띠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친기업인적 행보만을 강하게 갔던 면에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보였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전봇대 뽑겠다 말하면서 규제 그렇죠. 철폐.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기 전에 판사 출신의 이회창이라는 거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자리가 어쨌든 그냥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명박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회창 씨는 대선을 한번 졌잖아요, DJ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 인물로 넘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왜 이명박이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뭘 어떻게 인정받은 거냐? 물론 이제 자녀 병역 그 의혹 때문에 네.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당 안에서도 헤게모니가 있을 텐데 그게 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명박으로 넘어간 데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규명돼야 될 사실 뭐 역사의 영역은 좀 아닌 거긴 한데 이회창 이 옛날 대선 주자로 3번 나오셨던 분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왔어요.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와서 무려 20% 자기 아직 건강하다고 막 이렇게 막 체조하시고 막 이렇게 그 선거 포스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이회창 씨가 원래 이미지가 깨끗하고 대쪽 네, 그래서 그렇죠. 아름다운 원칙이라는 하얀 책이 또 히트를 쳤었던 기억하시죠? 아니, 몰라요. 그쪽은 몰라. 네. 아름다운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대쪽 판사로서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떤 부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어떤 올곧은 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한국에 정말 살아있는 진짜 보수다. 근데 그분의 어떤 프로필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명문중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서울대를 들어가셨고 최연소 대법관이 되셨고 그렇죠. 감사원장이 됐고 국무총리가 됐고 한나라당 총재를 2번 하셨거든요. 한국의 주류 질서에서
이분은 빠진 적이 없고 한국의 주류 질서의 총알을 다 겪은 사람이 아름다운 원칙을 얘기할 정도로 흠이 없는 유일한 흠이 자식 군대 문제였던 거였죠. 어찌됐건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전두환은 쫓겨나고 노태우는 이렇게 맞춰가면서 본인을 되게 낮췄잖아요.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뭐 이런 성대모사 말 같지도 않은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하나 양보해가면서 그럭저럭 유지하다가 김영삼 김대중의 어떤 야권 출신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이끌어갈 적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류 기득권들에게 보여줬던 대안이라는 건 결국 이회창 같은 사람인 거죠. 예, 주류지만 깨끗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패배를 하는 상태, 노무현의 극적인 승리. 근데 노무현 시대 때 어떤 갖고 있는 강력한 정치 염증 속에서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경제가 안 좋지 않냐. 돈이나 벌자. 돈이나 벌자라는 형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잡지에서 봤던 얘기인데 이회창의 이미지는 하얀색이라면 이명박은 짙은 회색이다. 하얀색에 먹물 떨어지는 것과 짙은 회색에 먹물 떨어지는 건 이건 완전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쯤 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박정희 신드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부정부패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야 그래서 뭐 야권 주자 다 됐잖아. 개혁도 했잖아. 처단도 했잖아. 근데 못 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명박이라는 한 존재를 받아낼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게 경영자로서의 얘기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 너무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정주영 회장이 보여줬던 건 어찌됐건 남북관계에 대한 기여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찌됐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갔던 모습으로서 대선 주자까지 갔다가 낙마했다라면 그에 비해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평행 이론처럼 가긴 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대한민국 역사 가장 천박한 수준 특히 네. 경제주의적인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의 상황과 결합되면서 대통령이 됐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지난 9년의 시간이 굉장히 괴롭기는 했는데 이 이명박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 천박함. 아니 차라리 천박해도 돈이나 버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쫙 몰려갔던 것을 돈을 그렇게 부패하게 해가지고 벌 수 없다라는 걸 아주 10년 동안 명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기틀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그제서야 먹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하면 또 나라 어려우니까 뭐 미래를 보고 갑시다. 만약에 지금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가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갔으면 박근혜가 이 구호를 외쳐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갑시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재벌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대가로 정치 자금을 주고 또 정보를 미리 빼온 다음에 그 정보로 본인이 투기를 하잖아요. 또 돈을 벌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거 물론 국가나 이런 거 빼고 나면 또 기업이 재벌이죠. 그렇죠. 재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앞뒤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지난 9년간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착각은 그 두 개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경제 성장은 되고 부정부패는 없을 수 있다는 환상. 그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때 정동영 후보 선거 전날 강남 대치동에서 그때 이제 잘 나가다 하원 강사일 때 잘 나갔나? 아무튼 이게 밥 먹는데 옆에서 어떤 아버지가 한 50대 중반의 어르신이 가족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한국 사회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나도 이명박이 좀 더러운 건 아는데 뽑아놔도 우리 사회는 잘 굴러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커온 게 있다. 근데 뽑아놓으니까 정반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좀 인상적인 모습. 아이러니컬하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명박이 썼던 책이 자서전이 신화는 없다잖아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던 걸 생각해보면 결국 어떤 신화적인 이미지가 셀러리맨의 성공담.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오너가 아니었잖아요. 정주영이 아니었고 뽑힌 그 직원으로서 탑자리까지 갔다. 그리고 한국이 성장했던 시기를 대표하는 중동, 또 현대건설 이거를 쭉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대 나와가지고 학생운동하다가 들어간 놈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게 뭔가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신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정경유착과 산업발전이 동전의 앞뒤 같은 거가 아니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전혀 상관없다는 신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신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책대로 신화가 없다.
주인공이 되고 말았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요새 행보를 보면 야, 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이참에 저런 것들을 제대로 좀 수술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이게 그냥 재벌이라 그러면 친척이나 일가나 뭐 이런 것이 뭐 중심이 된 일종의 기업 집단 뭐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수한 환경을 타고 만들어져서 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만큼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뭐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기업이 부정부패하는 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정부와 유착돼서 진행되는 건 한국의 좀 특수성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됐건 정부 주도 개발을 했으니까 그건 특수성인데 일본만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재벌이 있고 또 미국도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돈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이스라엘이 또 재벌 문제가 심각해요. 이스라엘이요? 너무 웃기지 그래요? 않아요? 진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경제 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거 말고는 아무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자도 군대 간다더라 뭐 이 정도 말고는 여자도 군대 가는 거. 겔가 그렇죠? 또 거기 출신이라더라. 배우. 이 정도 말고는 아 원더우먼. 네. 아 누군가 했네. 맞아요. 근데 얘네가 재밌는 게 이스라엘의 상장 회사 중에 4분의 3이 다 가족 경영. 사실상 재벌. 4분의 3? 4분의 3. 무려 613개. 어. 네. 그리고 상위 20개 기업이 160개의 상장 기업을 지배하고 있어요. 재벌이네요? 재벌이에요. 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단위는 아마 작겠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나라가 좀 만들어진 게 특수하고 외부적인 문제, 팔레스타인, 중동 이게 문제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처럼 집요하게 못 파고 들었던 게 심각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나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집값이 문제가 됐대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집값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민생의 불만을 느끼면서 체제 개혁 요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강경파로 알려진 네타냐후 총리. 우리가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 좀 이름 가끔 들어봤잖아요. 네타냐후. 예. 그 총리가 2012년에 재벌 개혁을 나서게 됐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좀 비슷해요. 대부분의 내용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 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격변기 때 혁명 정부가 수립돼서 밀어내거나 혹은 막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뽀개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는 결국은 지난한 입법 과정 있잖아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 싸우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냐면 주주가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현재 지금 경제정책실장인가요? 장하성 교수님. 네. 그분이 이제 주주 참여주의해서 주식을 일부 장악한 상태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만약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주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주주 소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한 모습이에요. 1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해줬고 또 하나는 원이면 문제가 우리 회사에 있어요. 있는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요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주주가 요구를 하면 정보를 국가가 강제력을 써서 루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빼서 확인해서 소송을 걸 수 있고 그 소송 비용을 정부가 또 다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유도가 되는 구조가 보다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인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특별법원도 있어요. 재벌 문제만 처리하는 특수법원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시장집중위원회라고 결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인 기업 내 거래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 그것만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하나 제가 다 꼼꼼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 나라의 재벌 기업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끌었대요. 포인트를 알고 그 포인트를 갖고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걸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게 이스라엘 강경파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보수파 총리거든요. 네, 보수파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좀 더 효과가 잘 나는 것 같아요. 경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문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실망인데요.
요 어쩐지 지금 부분에 막 있어서는 말하는데 점점 표정들이 안 좋아져. 솔직히 모르면 모르다고 해야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전문가를 따로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들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재벌 얘기하면 재벌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벌에 대한 개혁 담론으로 가야 되는데 한편에서 너무 뻔한 부분도 있고 네. 한편에서는 저도 이제 몇 번 만나서 얘기 들으면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시스템과 법은 있는데 안 지켜지는 거죠. 예, 힘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같은 이 발렌베리 얘기는 옛날 정치 카페에서 주장창 정의당의 그 3인이 하셨던 얘기인데 네. 제 입장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역사를 잘 모르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유시민, 진중권, 노회찬 사랑합니다. 정치 카페 팬이에요. 3명 역사 모른다. 이 사람이 진짜 이번 방송 타이틀로 이렇게. 그렇지. 네. 네.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닌데. 내가 더 많이 한다. 정치 카페는 역사 몰라. 이렇게 해서 여갈못. 사람이 싸울 때 싸워야지 아무 데나 싸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역사적 관점에서 이 외에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니 뭐 되게 잘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스웨덴에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보 개혁 정당,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한 30-40년 계속 집권해요. 정치에서 계속 승리를 거둬요. 근데 북유럽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낙농업을 네. 종사를 많이 하니까 농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수적인 정도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농촌에서의 지지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계속 농촌이 소멸되어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없어지긴 하겠지만 북유럽은 다 농민당이 있어요. 사회민주당은 적색이 상징, 빨간색이 상징이고 농민당은 녹색이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1930년, 40년대 때 되게 유명한 일이 뭐냐면 적녹연합이라고 사회민주당하고 농민당이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조정. 결국은 3인당에 관심 있는 건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산업지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건데 농민들이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농산품 가격 유지. 그러니까 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함께 개혁의 의지를 갖고 타는 목마름으로 돌덩이를 던져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 가는 건 없어요. 서구 선진 사례들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그런 건 타이밍이 있는 거죠. 막 최순실이 나오고 막 태블릿 PC가 나올 때 몰려드는 거지만 그렇게 계속 가서 선진국이 되는 사례는 없고 선진국이 되려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아주 정교한 이익 조정. 구체적인 것들이 서로 오가는 이익 조정. 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라는 게 일상에서 먹고 살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사회민주당은 개혁을 추진하겠고 반대로 농민당은 그러면 우리도 너네들이 원하는 재벌 개혁이나 이런 어떤 잘 사는 사람만 사는 구조들을 개혁에 대해서 우리 문제 삼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 이거는 좀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적녹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파이의 3분의 2가 개혁적인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1910년부터 1950년 사이에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힘든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이게. 그때가 싹 비워버렸네요.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시기였는데. 네. 네.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보수당이 집권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기업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스스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면서 인식. 이제는 3인당이나 농민당이 주도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친사회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기업 경영에서 좀 쉬는 날 쉬고 지금 뭐 알바들 월급 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는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 스웨덴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전경련하고 민주노총이 연합을 해요. 이거 되게 특이하죠. 기업인 연합회하고 노동조합, 뭐 AU, OU, OSS 뭐 이런 게 있는데 단체들끼리 연합을 해서 3인당하고 녹색당이 정치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당신 노동자들도 지금 정부가 여러저래 도와주긴 하지만 불만 있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회 하면서 노동자하고 기업이 연합을 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 기업이 노동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노사 교섭이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대기업의 월급을 좀 낮춰서 중소기업의 월급과 맞춘다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원칙들도 관철이 되는 과정. 이게 총 7, 80년 진행이 되는 거죠. 건전한 토양이 마련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이미 60년대 중반에 다 세팅이 돼서 지금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북유럽의 뭐 이런 것도 보면 다들 그냥 우린 지금 그때 만들어진 거를 재탕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걸 하고 있진 않다라고 딱 나오는 구조인 거죠. 어차피 새로운 게 나올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기존에 잘 돼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는 나라의 시스템이 있으면 갖다 잘 배워서 쓰면 되지. 네. 이게 북유럽 국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거에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국민 국가의 개혁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계화 시대는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뭐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재벌을 개혁하고 싶고 또 잘못된 어떤 정치 지도자 특히 경제를 빌미로 해서 나오는 정치 지도자의 발호를 막으려면 결국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사회 질서와 정상적인 세력화의 구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를 빌미로 해서 정치를 한때 휘어잡았던 MB와 관련된 그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좀 주제를 미리 정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2시간에 하나씩 한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체계를 갖춰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단박에 한국사 많이 사주시고 역사 이야기는 항상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워낙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네. 네, 우리 프린스 심께서. 근데 네. 우리 프린스 심이 네. 말씀이 조금 느려지셨네요. 아, 처음보다. BPM이 조금 낮아지셨어요. 옛날에는 1.2배속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헷갈리신다는 분들의 글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 조금 그래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적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